오늘 이제 빈용지 받으셨을 거고, 여기를, 오늘 쭉 한번 채워봅시다. 이거를 채우는데, 시간이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아마 꽉꽉 하지 않을까 싶어. 자, 시를 읽을 때 크게 보면요. 한 3가지로 이렇게 좀 유형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좀 전에 그러면 제가 드렸던 요 프린트 보면서, 문제 어디서 물어보는 걸까? 어디서 물어보는 걸까? 크게 보면 내용 읽기, 뭐 의미 함축 읽기, 형식 표현 읽기라고 내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형식 표현 읽기, 내용 읽기, 의미 함축 읽기에서 1번에 물어보는 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아 분열이 일어난 곳을 쓰세요.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좀 전에 있었던 그 1번 문제 유형이겠죠. 자, 근데 자신을 자아 분열된 자신이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찾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요. 요거예요. 함축된 걸 읽어주라. 이 문제에서는 표현법은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표현법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시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게 보통 이렇게 3가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더라도 현대시 물어보는 모의고사를 딱 펼치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최소 3문제다. 근데 최소 3문제가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개념들은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용 읽기라고 할 때 이 주제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상황과 배경 속에서 찾아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다. 상황과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읽혀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었고. 자, 의미 함축이 있는 건요.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또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형식 표현법 읽기는요. 시에서 찾기 연습해야 돼요. 여기는 외우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외울 수도 없거니와. 수십 편에 달하는 시들을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찾는 연습은 모의고사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들 많을 거야. 그치? 그런 문제들은 발췌해서 빨리 풀어보면 좋아. 뭐 수능 특강에도 있겠죠. 자, 여기 첫 번째부터 그러면 요 화자와 대상 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 화자가 누구일까?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동물을 상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화자가 누구인지 읽어줘야 되고요. 그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또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바라보는지 이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황이 될 거예요. 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무엇은 또는 누구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일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관념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 또는 자신이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 화자가 화자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성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혹은 배경이라고 어떤 배경 속에서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펼쳐지는 어떤 배경들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첫 번째 이별의 상황일 수도 있고 이별의 배경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이렇게 유형화를 하면. 두 번째는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있고. 배경은 그럼 자연이 펼쳐져야 되겠지?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고전에서 많이 나오죠. 자, 또 많이 나오는 게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부정적 현실이에요. 부정적 현실은 일단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어떤 화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먼저 펼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그런 독재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산업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1970년대, 60, 70년대에 펼쳐진 산업화 도시화 상황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탑재를 해놓고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시를 거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정서와 태도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정서와 태도를 찾을 때는 시어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시어에서 어느 시어? 서술어 집중해서 봐야지.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쓰이는 이 서술어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혹은 부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활용이 되죠. 관형어도 봐야 돼. 부사어도 봐야 돼. 시를 읽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의식적으로 서술어 집중해서 보고 관형어 집중해서 보고 부사어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감정 표현 다 되어 있을 거거든. 예를 들면 자,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긍정의 시어인지 부정의 시어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 명사만 가지고는요. 절대 파악해서는 안 돼. 물론 이 명사에 담긴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파악은 할 수 있겠지. 시의 느낌에서 이 밤이 차지하는 이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좀 부정에 가깝겠구나, 긍정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따져줄 수는 있겠지만 밤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누가 수식에 따른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니까. 차가운 밤이야. 관영어가 차가우니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평화로운 밤이야. 이러면은 긍정의 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명사에 조금 집중하기보다 앞에서 꾸며주는 관형어 혹은 밤은 고요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쓰일 때 그때 우리는 정서와 태도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이 정서와 태도를 찾을 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긍정의 시어인지 부정의 시어인지를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이런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를 가지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빠르게 판단해 주라는. 자,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줬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 긍정에 대한 표현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정리할 때, 이건 되게 낙관적이야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긍정의 범주 안에서. 무엇을 예찬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긍정의 범주 안에서. 기원하고 소망하고 있어. 또는 확신을 갖고 있어. 너무나 긍정의 범주 안에 있다. 뭔가를 지향하고 있어. 근데 부정의 범주 안에서는요. 뭔가의 체념, 뭔가 단념하고 있어. 체념, 단념은 염자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 계속 뭐해? 단념. 그치? 혹은 비판하고 있어. 문제점 제기하는 거. 냉소적이야. 비웃고 있는 거. 자조하고 있어. 자기 조롱하고 있어. 또는 지양하고 있어. 혹은 회의적이야. 회의라는 단어는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문제에서 이런 어휘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면은 그 어휘가 어떤 어휘인지 우리가 바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긍정과 부정 혹은 이런 부정적 현실이 맞물려서 막 뒤섞여서 나올 때는 조금 복잡해요. 이게 막 뒤섞일 때는 성찰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찰은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니지. 또 반성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믹스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성찰과 반성. 혹은 의지와 저항 같은 경우도. 우리 의지와 저항은 불굴의 의지를 가졌어 라고 하면 긍정의 어떤 태도이기도 하지만 상황 자체로는 좀 부정적 현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냥 달관했다, 초월했다. 이건 부정인지 긍정인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초월한 상태니까, 달관한 상태니까.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 이제 성적에 달관했어.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연연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구도적 자세다. 이 단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구도적 자세. 그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도, 진리. 그래서 약간 종교적 색깔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관조적 자세다. 관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조망하는 거예요. 뭔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서나 태도는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혹은 회상과 회고하는 회상 혹은 회고, 옛날을 떠올릴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찾아줄 수 있을 거다. 이런 태도들을 찾아줄 수 있을 거다. 이거 하나 우리 조금 어려운 단어가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연민은 제가 위에다 좀 처리를 할게요.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갖는 대상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연민의 감정을 갖는 대상은요. 그 대상은 나와 가까워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요. 연민의 대상은 나와 거리는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은 불쌍한 감정을 갖게 돼요. 혹은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연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아직까지 배운 시에 대해서 어떤 뭐 연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그때 느꼈던 내가 저 사람은 뭔가 공감하는 상황. 그때 거리가 가까워지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지. 그때의 거리감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거리감. 친구, 뭐 내가 항상 듣는 예시인데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보자. 어떤 친구가 내신 시험 보다가 OMR 카드, 선생님 저 OMR 카드 좀 바꿔주세요. 빨리 이렇게 할게요. 하는 순간 종이 쳐버렸어. OMR 카드를 받았는데. 그래서 빵점 처리가 됐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나랑 절친이야. 절친이야. 근데 빵점 처리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응? 불쌍해? 아우 잘 됐다. 아우 꼴통, 아우 쌤통 이런 식으로 안 해? 짤치는 그러지 않아? 찐치는? 아니야? 그럼 너무 나쁜 놈이지? 그래. 근데 절친인 경우에는 0점 받았어. 불쌍해. 안타까워. 그때의 연민. 그럼 나와의 거리는 가깝잖아. 근데 얘가 절친이 아니고 나랑 앙숙이야. 나쁜 놈이야. 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놈이야. 그때 여러분들 감정은? 그 사람이 빵점 받았대. 나이스. 네, 우리 공통의 감정이지. 그때는 거리가 어때? 멀잖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연민이란 감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거예요. 연민이 좀 복잡한 감정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백석시인의 여승이라는 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 배웠을 거예요. 여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
자, 요게 이제 주제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어조라고 하는 요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어조는요, 사람이 말투예요, 말투.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느냐라고 해서 보통 종결어미에서 우리는 찾아줄 수 있겠죠. 종결어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 독백체다, 대화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독백체라는 거는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 대화체. 대화체는 듣는 상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종결어미는 뭐와 또 결합이 되냐면은 상대높임법이 생겨버려요. 1학년 때 우리 배웠었지. 상대높임, 뭐 해요체, 해체, 해라체, 하오체, 했습니다체.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거는 거. 여보게, 자네 이런 식으로. 또는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막 불러요. 그때는 우리가 대화체인데, 자, 이 대화체에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자, 대화체 속에 대화의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범위가 달라요. 두 개 똑같은 말도 아니에요. 자, 대화체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만 걸면 대화체예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면. 근데 대화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개념이에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걸면 이 청자는 다시 화자로서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자, 이런 구조가 대화의 형식이라고 해서 고전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송미인고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도 본 듯하고 이구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너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혹은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촌 언니한테 시집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아 말도 마 시집살이는 계집살이야 이런 식으로 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시 안에서. 자, 그러니까 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게 대화의 형식이고요.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측면에서 대화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시어는 이렇게 개념어는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을 읽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든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시의 글 텍스트를 읽어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항상 읽어야 돼요. 읽어와야 되고 자 넘어가서 의미 함축은 가장 마지막에 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이런 형식과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를 시를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를 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운문이라고 하는 개념어는 무슨 문장이니? 이거는 운문이라고 표현되면 운율이 있는 문장이지. 그럼 자, 운문과 우리 반대되는 개념은 뭐지? 산문이라고 하죠. 그럼 산문은 뭐야? 운율이 없는 문장이야? 그거보다 산문이라는 개념은 흩어져 있어요. 문장을 아주 길게 썼다라는 거예요. 산자가 분산시키다, 이산 가족할 때 산. 이게 뭔가 흩어지는 거. 문장을 아주 길게 흐트러뜨려서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 전달을 하는데. 소설은 그래서 내용이 길잖아. 그렇지? 수필도 길고. 근데 운문은 어때? 짧게 함축해서 거기에 운율을 담아서 쓰는 거잖아. 이것도 하나 위에 정리 안 했네. 그럼 내용을 읽고 주제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시는 서정이라고 하죠. 서정적이다, 정서를 서술했다. 서정의 개념은 정서 거꾸로 쓴 게 아니야. 서자가 서술하다 서자고요. 감정을 서술하는 게 시였죠.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은 소설을 뭐라고 해? 서사라고 얘기를 하지. 서사는 서술한 거예요. 뭐를 서술한 거예요? 사건을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정,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운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우리 그렇게 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6년 동안 운문은 뭐고 서정은 뭐고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면. 자, 여기에 그러면
운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운문은 운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율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운율. 자, 운율은 크게 보면은 내재율과 그리고 외형률 나뉩니다. 다 알 거예요. 내재율과 외형률. 근데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는 거는요. 외형률만 문제될 수 있어. 사실. 내재율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인 거, 자, 운율 느껴봐. 그럼 알아서 느끼는 거야, 사실, 내재율은.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화될 수 있는 거는 외형률이고요. 여기 달라요. 외재율, 내재율 할 때는 이응이에요. 외형률 할 때는 리을이에요. 자, 요 외형률을 우리는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음위율이에요. 위치가 같은 거. 그래서 위치가 같을 때 첫머리에 글자가 비슷할 때는 우리가 부운, 그리고 중간에 뭔가 계속 반복될 때는 요운, 맨 끝에 단어가 비슷하면 각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인 맞춰주는 거 있지, 막 뭔가 이렇게 막 탑에서 맨 마지막 글자 계속 맞춰주는 거, 그건 각운을 맞춰주는 거. 근데 이런 단어도 요 음이율을 문제화하지는 않을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음수율이에요. 음수율은 글자 수 맞춰주라는 거예요. 음절. 그래서 몇 음절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시에서 뭐 3, 4조다, 뭐 4, 3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요 음수율에서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는 운율은요. 7호조. 7글자, 5글자. 근데 요 7글자가 3글자, 4글자로 조금 더 쪼개질 수 있어요. 3글자, 4글자, 5글자로 이렇게 글자 수가 고정적인 시들이 현대시에서 많이 나왔어요. 현대시의 그 일제강점기 때 진달래꽃 같은 어떤 민족의 한을 담는 그런 노래들. 7호조인지 한번 따져볼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7호조에 딱딱 들어맞죠. 그러면 자, 이 7호조가 무슨 내용을 함축하고 있길래 무슨 형식이길래 이렇게 7호조의 시를 많이 쓰느냐? 이 7호조는요. 민요적 율격이라고 나와요. 이 7호조 민요적 율격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를 공부하지 않아도 어디에 제시될 거냐면 만약에 나온다면 보기에 제시될 거예요. 보기에. 보기에. 보기에 제시되면서 이 시는 7호조의 율격으로 뭔가 이렇게 쓰였어. 근데 이 민요적 율격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주제적인 측면에서 한의 정서를 표현해요. 한. 주제적인 측면에서 한의 정서를 표현할 때 우리는 민요적 율격을 많이 차용해서 쓰기도 해요. 뭔가 슬픈 느낌이야. 한. 여러분들 한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 한을 느낀다는 게 뭐지? 한을 느끼는 게 뭐지? 한을 갖고 있니? 없어? 나는 한이 있어. 나한테 한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돌아가면 야구하라고 했더니 야구할 거야. 다시. 그때 야구 이제 스카우트 들어왔는데 못했거든. 그때 다시 할 것 같아. 그럼 메이저리그 갔다 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그때 그럼 한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읽어? 후회, 그치. 또 아쉬움, 혹은 뭐 한탄. 이런 것들이 다 한이에요. 우리는 한이라는 한 글자 안에 많은 감정들을 투영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의 정서를 표현할 때 민요적 유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보기가 여겨 갔을 때는 말없이 고개 보내드리오다라는 것도 어떤 슬픔 정서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한이잖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보기로 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보기로 제시가 될 때 우리는 응용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거니까 돈술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음보율. 자, 음보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호흡의 단위예요. 박자 느낌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약간 세 박자 느낌이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이런 느낌으로 박자감이 형성이 되는 거라서 거의 뭐 두 개밖에 없지. 3음보 아니면 4음보. 뭐 2음보는 없나요? 2음보 하면 너무 박자감이 빠를 거야. 그렇지? 근데 시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에 있어서 박자감이 빨라버리면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5음보는요, 너무 늘어지지. 혹은 그렇게 되면은 운율을 우리 함축하기보다 산문시로 넘어가게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외형률 부분에서 우리는 시를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이런 운문을 파괴하는 시들이 있다. 그런 시들이 산문체, 산문적 진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산문적 진술보다 더 큰 범위가 아예 산문시가 제시될 수도 있어요. 시의 형식이 그냥 산문이야. 길게 써버려. 거기서는 운율을 느낄 수가 없겠죠. 산문적 진술은요, 길게 풀어버리는 거. 근데 우리 산문적 진술이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와요. 그 백석시에서 저기 함주시초라는 시 우리 있잖아. 거기 보면은 시가 엄청 길게 쓰이지. 한 줄이 되게 길게 쓰이면서. 그래서 이런 산문적 진술을 썼구나라는 것들이 체크가 되면은 그 시가 조금 더 형식 표현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모르더라도 이 개념어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못 찾아내더라도 이 개념어는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산문적 진술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쭉 길게 이어지는 거. 산문시는 연, 행 구분 없는 거. 그런 구분 없이 쭉 쓰는 거. 산문적 진술은 한 문장을 길게 쓰는 거. 그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 행 구분 없는 거는 그냥 길게 쭉쭉쭉쭉쭉 이어 쓰는 거예요. 우리 한 행 단위로 끊어 쓰는 거 1년짜리 뭐 12행 이런 식으로 행이 구분도 안 돼야 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고. 자, 이게 이제 그런 운율적인 측면에서 시의 형식적인 측면이고요. 또 시는 어떤 형식 또는 어떤 표현법을 갖느냐면 이미지를 갖게 되죠. 형상화라는 개념입니다. 형상화라는 단어는요. 자, 무슨 말일까? 형상화는. 해보자. 무슨 화라고 하면은 그것이 됐다라는 얘기야. 얘는 원래 형상이 없었던데 형상을 갖게 돼요. 그럼 형상이 없었던 애는 어떤 건데? 감정 혹은 생각. 시인은 이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려고 해. 형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를 형상을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뭘로써? 글로써. 문자로써. 감정과 생각을 우리에게 형상을 딱 보여주죠. 그렇게 제시될 때, 글로서 제시될 때 형상화되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이미지예요. 어려운 말로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모습,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태, 형상. 자, 그것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를 우리는 저번에도 우리 잠깐 정리했었는데 이제 아예 확실히 정리해 버립시다. 감각적 이미지가 있겠죠.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체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몇 개의 감각이 있니? 오감. 응, 오감. 그리고 시에서 표현되는 공감각적 심상. 그렇죠? 심상의 전이. 하나 더 복합의 감각, 복합 감각.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이거 찾으라고 할 수 있어. 감각 찾으라고, 이미지 찾으라고. 무슨 이미지냐. 저번에 어떤 문제는 우리 공감각적 심상에 그 전이 양상을 보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공감각적 심상이고, 공감각적 심상 우리는 그럼 정의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저번에 썼던 거 그대로 쓸게요. 자, 어떤 감각 대상을 감각 서술어화하는 거. 두 번째는 감각 수식어로 누구를 꾸며줘요? 감각 대상을 수식해줄 때. 그때 우리 뭐에 무슨 하라고? 감각 대상의 감각 서술어화, 감각 대상의 감각 수식어화. 뭐에 무슨 뭐에 무슨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바다와 나비에서 나오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때는 자 새파란 초생달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시각으로. 실이다는 촉각으로. 그래서 시각의 촉각. 밑에도 한번 해보자. 파란 바다. 바람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촉각으로. 파라는 시각으로. 그래서 촉각의 시각.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몇 번만 연습하면 된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까지 했으니까 다 됐으리라 추측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감 중에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감각은요. 시각적 이미지예요. 시각적 이미지는 우리에게 대비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대비는 명암 대비일 수도 있고요. 영암, 밝고 어두움의 대비, 혹은 색채 대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색채 대비, 명암 대비. 그래서 뭐까지 연결시켜버려? 위에 나오는 이런 의미 함축까지도 연결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의미 함축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시켜버린 다음에 얘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다와 나비에서도 생각해봐. 바다는 거친 거, 나비는 연약한 존재. 대비되잖아.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시각적 이미지 플러스 여기에 쓰이는 색채어. 또 색채 이미지. 두 개는 달라요. 색채어는 뭘까? 색 나타내주는 표현. 흰, 빨강, 파란. 색채 이미지는 연상돼야 돼. 그치, 바다는 무슨 색 연상돼? 파란색. 하늘은 하늘색. 사과는 빨간색. 선생님, 전 사과하는 풋사과 생각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메인으로 연상되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어들을 색채 이미지를 쓰세요라고 하는데 색깔 쓰면 안 되겠지. 색채어를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색채 이미지 찾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색채어 쓸 때 얘들아 파랑이 맞니? 파란이 맞니? 뭐가 맞아? 블루의 느낌은. 블루는 팔 아니야? 파랑 아니야? 얘들아 파란 할 때는 뒤에 꼭 색을 붙여줘야 돼. 알겠지? 파랑은 블루야. 그냥 블루 자체를 파랑. 요 파라는 어디서 온 거야? 파, 나, 다가 어미 활용되면서 색을 꾸며주는 관형사용 어미가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파랑이라고 썼는데 파란 써버리면 틀린다고. 이것도 틀려요. 이거 다른 단어예요.
물론 블루는 똑같지만. 알겠지? 이거는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만 있느냐, 감각적 이미지만 있느냐? 아니요. 감각적 이미지 말고도 다른 이미지 많다고 했었잖아. 긍정의 이미지가 있고요. 부정의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정 표현과 연결이 되겠지? 정서 표현과. 혹은 태도와 연결되겠지? 그리고 상승의 이미지가 있고요. 하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분위기 형성하는데 어떤 느낌을 줄 거예요. 계속 뭔가 가라앉는 느낌은 하강의 느낌. 낙엽이 떨어진다. 이어서 하나 더 이미지가 있다.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는 뭔가 생명력이 느껴질 때, 뭔 역동성이 느껴질 때, 그때 동적 이미지를 줄 거예요. 정적 이미지는 또 쓸쓸함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분위기 형성에 기여를 하니까 꼭 그 이미지를 우리는 찾아줄 것,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미지만 쏙쏙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형식 표현을 읽는 거고,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형식, 지금 얘기했던 거는 형식 파트예요. 형식. 시의 형식을 얘기할 때. 근데 이 형식과 표현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합쳐져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 표현을 다 묶어서 생각을 해버렸어요. 뭐 세분화시켜서 뭐 해. 근데 이 표현법만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표현법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표현법의 첫 번째 우리 표현법은 강조하기 표현법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열거되는 표현법들은 다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첫 번째 강조하기 첫 번째 영탄법. 감탄을 드러내는 거지? 그럼 강조가 되는 거지. 어떻게 표현되니 영탄법은? 와 라고 하는 뭘 지금 표현해서 감탄사로서. 혹은 문장부 뭘 하나 딱 찍어줘? 느낌표. 혹은 종결어미의 감탄형 어미. 사용을 하면 영탄법이다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아, 여러분들 너무 집중 잘하는구나. 이거 영탄법이야. 감탄형 어미니까. 우와! 당연하지. 찾아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놀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지? 그게 감탄사잖아. 우와. 미쳤다. 그것도 감탄이잖아. 아, 미쳤다라고 이렇게 딱 제시되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영탄법은 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뭔가 제시되는 거, 제시어. 미쳤다. 그것도 영탄법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법이 또 쓰일 때. 반복법은 당연히 강조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반복법은 하나 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당연히 의미 강조의 효과도 있어요. 하나 더 운율 형성하게 돼. 이거는 그냥 바로 시환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 아, 반복법 쓰였네, 의미 강조되네, 운율 형성돼. 바로 연결고리를 잡아줘야 돼요, 얘네들은. 또 반복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열거할 수도 있어요. 열거법도 강조하는 거예요. 열거하면 강조되는 느낌 맞니? 나 요새 또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 아이브라고. 아이브 알아? 네? 거기 멤버 다 알아? 몰라? 야, 아이브 멤버를 몰라? 거기 장원영도 있지, 안유진도 있지, 가을도 있지, 이서도 있지. 이렇게 열거를 해버리니까 오타쿠처럼 느껴지지. 저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 들지. 그래, 열거법은 그런 효과예요. 강조되는 느낌.
어떤 상황에 대한 강조 혹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는 거. 하나 더. 과장법도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야. 과장법은 하나가 있는데 10개 있다고 뻥치는 느낌.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곳이 기억나니? 울고 싶어. 근데 언제 운대? 360일 동안 운다고 하지. 그게 또 이제 과장법이라는 표현법이 쓰인 거고요. 하나 더. 점층법이 강조하는 거예요. 점층법. 나중에 이제 사설 시조할 때 우리 점층법은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궤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점점 층을 가질 때 이 점층법은요. 점점 층만 이렇게 가져가면 돼. 1층, 2층, 3층, 4층의 느낌으로 쌓이는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쌓이는 느낌. 그때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문학 이론에서는요. 점층법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점강법도 포함돼요. 이제 점강법을 정의를 하면 뭐라고 정의하면은 점점 축소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궤를 짜고 뒤주 넣고 뒤주 안에 궤를 짜서 점점 쌓이게 축소되니까 이거는 점강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할 건데? 점강법이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근데 어떤 문학 이론 책 제가 공부하는 책에서는요. 요 점층법 안에 점강법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요거는 뭐 그런 논란은 우리가 문제화되진 않을 거니까 뭔지만 알고 있으면. 그럼 요거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 자,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의 시거든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일단 반복은 되네. 눈은 살아있다. 근데 점층일까? 점강일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줄어드는 것 같아. 줄어들어? 뭔가 범위는 줄어든 것 같아. 눈인데 떨어지는 눈이고 마당 위에 떨어지는 눈이고. 근데 그런 점강법보다 사이즈가 축소되기보다 얘는 점점 층이 쌓인다라는 거야. 눈, 떨어지는 눈, 그리고 마당 위에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점층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너무 이 개념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렇지? 그런가 봐. 라고 이해만 하면 되고 우리가 이거 찾으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라는 그 반응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념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점층법을 물어봤어. 혹은 영탄법을 물어봤어. 이게 뭐예요? 모르면 안 된다.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요런 개념어는. 그래서 요 강조하는 방법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하나 더. 강조할 때 대조법도 쓰여요. 대조하는 거. 그럼 이 대조라고 하는 거는 두 대상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이 대조를 나타내 줄 때 뭐뭐 하지만 A 하지만 B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디를 강조하는 걸까? 이거 분명히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 어디가 강조되는 느낌이니? 유성이는 공부하지만 민우는 자고 있다. D를 강조한 거야. 졸았니? 힘들지? 아침부터 불러갖고. 근데 D를 강조해요. 여기에 강조의 효과가 뛰어. 그럼 시인이 무엇을 더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는 캐치가 된다는 대조법을 통해서. 알겠죠? 자, 하나 더 하고 쉴게요. 연세법. 자, 연세법도 강조하는 건데 이 연세법의 느낌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첫 행의 뒤쪽에 쓰였던 게 앞쪽으로 끌고 나오고 그리고 요 뒤에 있었던 게 앞쪽에 쓰이면서 또 끌고 나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연세법은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어도 연세법이라고 해요. 요 하나만 있어도
또는 한 번만 쓰여도 그래도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우리 휴식을 갑시다. 오늘 1시 반 안 했어?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표현법 중에서 자 일어나. 이 표현법이 이제 강조하는 걸 바탕으로 뭔가 변화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는 변화하기 측면이고요. 변화하기, 변화 주기. 변화를 주는 거지. 이 변화의 기본을 두고 뭔가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바꿔서 한번 변화를 줘서 우리한테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법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다 알 거예요. 영탄법을 바꿔주면은 서리법이 돼요. 영탄법을 바꿔주면 서리법이 돼요. 자, 근데 이 서리법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먼저 의문형, 물음표가 찍혀야 돼. 근데 이 물음표가 찍힐 때 몰라서 물어보면 안 돼. 답이 정해져 있어야 돼. 답이 바로 튀어나오면은 그 감정을 강조해 주려고. 그래서 반대로도 얘기가 된다. 서리법이 쓰인 자리에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야. 영탄법이 쓰인 자리에 서리법이 썼다고 하면 안 돼. 왜? 물음표가 안 찍혔으니까. 근데 이 서리법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감탄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가 동일해요. 어미가 비슷하게 쓰인 경우죠. 아, 너희 집중하는구나? 라고 내가 물어봤지. 답은 정해졌어. 집중하는 거지. 근데 아, 너희 집중하는구나? 감탄했지. 그 차이예요. 어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서리법이 쓰인 곳에 영탄법이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또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이어서 문장을 바꿔버려요. 도치법. 자, 이 도치법은 문장 어순을 바꾸는 거죠. 문장의 어순을 변화시키면서 자, 그럼 문장 어순은 우리 국어의 문장 어순은 어떻길래?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근데 얘네들이 다 뒤로 빠져요. 뭐 서술어가 앞에 온다거나, 서술어가 앞에 온다거나, 혹은 뭐 주어가 뒤로 빠진다거나, 혹은 얘네들이 막 뒤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도치법의 현상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맞는데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럼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뒤에 부분 강조지. 뒷부분 강조. 알겠지? 이론적으로는 뒷부분 강조예요. 뒷부분에 놓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해 주시고. 자, 도치법 다음에는 또 대꾸법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꾸법 찾기. 자, 이 대꾸법은 말이 좀 어려울 텐데 대응시키는 구절, 구절의 대응, 구절의 대응. 대꾸법은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가 서로 대응이 돼야 돼요. 꼭 거기서 내용상의 반대는 안 일어나도 괜찮아. 내용상의 반대까지 일어나면 그거는 대꾸법의 대조법까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꾸, 대조를 같이 얘기하는 거고. 자, 대꾸법은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뭐 조사라던가 그런 걸로 쓸게. 조사라던가 또는 어미가 동일하게 나오고 앞에 명사만 바뀌는 거나 혹은 동사, 형용사의 그 어감만 바뀌는 경우. 나는 너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이거 대꾸잖아. 를 바라보고 이런 단어들이 서로 대응이 되면서 하나의 리듬감 형성이 되죠. 그러면 비슷한 구조로 찾아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율을 형성시켜주고 운율 형성의 효과까지. 자, 근데 이 비슷한 구조가 짝지어서 나와야 돼요. 짝을 지어 바로.
이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짝을 지어서 바로 나와야 우리는 대꾸라고 하지. 말대꾸 하는 것도 바로 해야 되잖아. 근데 짝을 지어서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때는 그냥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합니다. 통사구조 반복. 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통사라는 단어는 그냥 문장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통사라는 단어는 사자가 품사거든요.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품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문장이 되죠.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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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는 문장. 그래서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통사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될 때 우리는 통사 구조 반복이고 이거는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바로 이어지지 않고 한참 뒤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첫 번째 행에 나오다가 두 번째 뭐 마지막 행에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미상관으로도 연결이 되겠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될 때 우리는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런 통사 구조 반복의 내용을 변주하기도 해요. 약간의 달라지는 느낌. 내용이 똑같이 제시가 되지 않고요. 약간의 단어를 변화시켜서 혹은 문장 성분을 변화시켜서 변주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어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맞다. 자, 그리고 인용법을 쓰기도 해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말을 끌어와서 견인해오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사용하는. 타인의 말을 끌어와서 사용할 때. 그래서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의자라는 시 보지 않았니? 나 저거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누구의 말을 인용했어? 어머니의 말. 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의자라고 하는 어떤 휴식처, 기대감, 뭐 기대는 공간, 뭐 의지하는 거, 나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을 끌어왔죠. 그래도 우리는 이용법이 쓰였다라고 할 거고요. 의도적으로 생략으로 변조하는 경우,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법. 생략법은 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말줄임표. 그럼 이 말줄임표 속에 어떤 효과가 있냐? 여운이 생겨요. 여운이 생긴다는 말은 뭐니? 여운. 뭔가 시간적 흐름을 잠깐 주는 거야. 시간적 그 여백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점점점. 그럼 생각하게 되지. 뭐라고 하는 걸까? 뭐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 좋아한다고 하는 걸까? 그리워한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여운이에요. 생략법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굳이 내가 혼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문답법으로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지. 문답법. 묻고 답하는 거. 근데 자, 묻고 답할 때 이게 두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대화의 형식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대화의 형식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 혼자서 묻고 답하는 거 자문자답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서만 생각을 할 때는. 자, 그리고 우리가 변화주기의 끝판왕이 반어법이에요.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데 굳이 그거를 반대로 변화를 줬다. 그래서 반어법은 기준은 마음과 뭐가 일치하지 않아? 문장의 표현이. 말로 표현한 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되는 말이죠. 네, 반어법이고요. 이 반어법과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거 역설법. 역설법은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어디에서? 표현에서. 표현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표현을 기준으로 봐야 돼. 표현을 기준으로 마음과 반대되는 느낌이야 라고 하면은 반어법. 근데 표현 안에서만 모순이 일어나면 역설법이에요. 이거 나중에 뭐 반어법이랑 역설법이랑 구분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거는 문장 표현을 기준으로 보란 얘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요 반어법과 역설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사실 다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역설법이라고 안 했지? 역설이라는 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 거. 단어도 모순 중에 하나거든, 사실. 야,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표현을 뭐라고 해? 나 너 싫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반어법인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야. 모순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 다시 들어볼까? 일어나, 민우야. 야, 일어났니? 빨리 한 번만 터져.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걸 본 사람이 어우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해. 모순이 일어났지. 근데 그럼 모순이 일어났다는 거에서 역설법일까? 그건 아니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지. 야, 혼내야 되잖아. 야, 일어나! 두드려 패야 되잖아. 두드려 패는 건 좀 너무 과한가? 혼내야 되잖아. 아,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 잘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내 마음속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역설, 모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의 개념은 역설로 보는 개념도 속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기 이렇게 제시가 되면 확실하게 읽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이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 개념을 명확하게 붙잡고 어떻게 나눠질지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순형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순형용. 그러니까 꾸며줬다는 거야. 모순되는 느낌으로 꾸며주는 느낌. 자, 그래서 이 역설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표현법에서 찾아줘야 되고요. 이 역설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역설은 서술어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 문장의 표현에서 서술어가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님은 갔으나 나는 보내지 아니었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나오지. 근데 속성의 모순. 서로 연결시키는 이 대상을 속성을 서로 바꿔버림으로써 모순을 일으켜요. 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로 된 물리 100%에 무지개는 빛 100%. 서로 완전히 속성이 다르지. 혹은 우리가 무지개라는 건 또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또 희망, 광복 이런 거지만 단단한 강철의 이미지를 보니까 되게 모순적이죠. 혹은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 건데 음소거인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랑 속성이 너무 다른 애를 붙여버렸지. 그럴 때 우리는 속성의 모순이 일어나면서 아, 역설법이구나라는 걸 찾아줘야 된다.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픔인데 찬란하대. 슬픔이라고 하는 마이너한 감정을 찬란하다라고 하는 메이저의 감정으로 연결시켜 버리겠죠. 자, 그런 것들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연습을 많이 하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변화 주기의 포인트였어요. 변화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많아요. 서리법도 우리 알아야 돼, 도치법도 알아야 돼, 대꾸법도 알아야 돼, 반어법, 역설법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이 단어, 서리법, 도치법, 반어법, 뭐 역설법 이런 개념들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단어들이 다르게 서술될 거란 말이에요. 보기를 제시해서 야, 열거법 찾아 이렇게 안 해. 대상을 나열하면서 아 이거 열거법이구나 그렇게 딱 캐치를 하는 거고 머릿속에서 혹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감정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 이거 서리법 찾으라는 거구나. 자 그렇게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했지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보기에서는 또는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 우리는 찾아주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갑시다. 그 외 표현법으로 여기에 묶어줄게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시어의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죠. 시어의 기능. 그 시어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시의 개념으로서 제시를 해요.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어서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객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객관적이다. 정확하다? 시에서 정확해? 시에서 얘기했을 때. 상관이라는 거는? 서로 상자에 연관되어 있는 거, 관련이 있는 거. 그럼 이건 서로 연관이 있어. 물은, 사물은. 어떤 사물을 서로 연관지어 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이라는 거는 원래 거리감이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는 거야. 그게 객관적인 거야. 야, 너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라는 거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거니 좀 멀리서 좀 보라는 거야. 멀리서 보라는 거냐.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 객관적으로 바라봐. 그럼 이 객관적이라는 이 말은요. 좀 나랑 거리감이 있는 거야. 원래 그 대상은. 그 사물은 나랑 거리감이 있었지만 내가 굳이 뭘 시켜준 거야? 연관시켜준 거야. 왜?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요. 사용한 대상이 아니라 내 사물이라고 합니다. 뭐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쓰레기통이 울고 있네 라고 하면 저 쓰레기통은 진짜 나랑 상관이 있니? 원래? 없지? 근데 내가 내 감정을 전혀 투영시켜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어떤 사물, 자연물인데 어떤 패턴으로 드러나냐면은 첫 번째 1번 감정이입 패턴. 두 번째 화자의 분신, 화자의 대리물. 세 번째 정서의 환기. 근데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소재인데 화자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드러날 것이다.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은 좀 좁게 쓰면은 이 3번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자의 대리물을 우리는 분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혹은 어떤 감정이입된 상관물을 우리는 감정이입 사물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정서를 환기시켜준다. 환기라는 단어는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문학 이론적으로 보면은 감정이입도 사물이야. 나랑 거리감이 있는 사물에게 감정을 투영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감정이입을 시켰을 때 일어나는 효과가 먼저 의인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거든. 거기에 감정을 넣어버리니까 내 감정을 넣어버리니까 의인화를 시키는 그런 표현법, 그런 효과까지도 연결이 돼요.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감정이입이 된 대상이구나, 의인화가 된 대상이구나. 그리고 화자의 대리물, 이거는 화자가 그 대상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객관적 상관물인 거고, 정서를 환기시켜줄 때는 화자와 대비되는 어떤 사물이 있는 거야. 쟤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난 슬퍼. 단풍은 너무 물들어서 예쁜데, 꽃은 예쁜데 난 슬퍼. 이런 대비가 되는 소재일 때 우리는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소재다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찾아주셔야 돼요. 어떤 대상은 하나의 대상이 이 세 가지로 다 변형되면서 쓰이기도 해요. 어떤 예시를 내가 주로 드냐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고민형 선물을 주거든. 혹시 뭐 선물 다 줘봤니? 고민형 선물을 주면서
이거 나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선물을 줘. 그러면은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이 몇 번째 패턴이 나라고 생각해. 무슨 감정이 있진 않아. 화자의 대리물이지. 분신이지. 그치? 그럼 자, 이 고민형을 이 여자친구는 집에 가져가서 침대 머릿맡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치? 고민형을. 근데 막 고민형이 웃고 있는 거 같아. 그렇지, 그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 근데 이 영원할 줄 알았던 둘의 사랑은 곧 깨지게 돼요. 그때도 고민형이 저기 있어. 근데 고민형은 아주 좋았던 과거의 추억이지. 이 여인한테는. 근데 내 감정은 지금 어때? 슬퍼. 그때는 어떻게 3번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렇게 어떤 사물을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 변용 막 이렇게 하면서 표현법으로 표현화시켜서 그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독해의 영역도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 외에 객관적 상관물 말고요. 우리는 뭐 행간걸침도 있고 시적 허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한번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어. 자, 4번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시의 전개 방식, 시상의 전개. 자, 시상의 전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상이 전개된 방식은 보통 시간적 순서로 전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전개가 될 때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순행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막 뒤엎어 놓으면은 역순행적이다. 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소설에서 시간이 이렇게 뒤엉켜 버리면은 역순행적 구조라고도 얘기하지만 입체적 구조라는 단어를 조금 더 쓰기도 해요. 자, 근데 공간의 이동도 드러나죠. 공간의 변화, 시의 전개는 어떤 공간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진짜 화자가 이동했는지 봐야 돼. 화자의 이동이 드러나는지. 아니 근데 이동 안 하고요. 시선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시선의 이동. 이 시선의 이동을 얘기할 때 주로 나오는 이제 표현이 뭐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는지. 혹은 선경후정 이런 말도 써요. 반대로도 쓰지. 선정후경. 선경은 먼저 경치를 바라보고 외부의 경치. 후정은 자신의 감정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선경후정이라는 이런 한자어를 쓰지 않고 외부의 세계라고 써. 선경을 외부의 세계에서. 후정은 내면. 내면 세계로 시선이 이동했다. 혹은 시상이 전개되었다. 이런 말도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로 표현될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보기나 문제에서. 그때 캐치하는 거. 이거 시선의 이동 찾으라는 거구나. 이거 공간의 이동 찾으라는 거구나. 시상 전개 찾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딱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캐치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문제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우리 이제 수미상관도 있죠. 수미상관, 앞과 뒤가 똑같을 때 우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수미상관인데 수미상관의 효과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한 번 더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되는 효과 있지.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되니까 강조해 주는 거야. 근데 강조가 주제 강조로 조금 더 확대가 돼요. 의미 강조에서 주제 강조까지. 한 번 더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니까 주제를 강조해 주는 느낌도 들 거고요. 그리고 앞까지가 동일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니까 구조적 안정감까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수미상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자, 시상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시상의 전환.
시상이 전환될 때는 확 바뀔 때예요. 앞에서는 너무 힘들어. 근데 뒤에는 의지를 가져.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그때는 어떤 표지를 찾아줘야 돼. 그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 근데 그런 지점은 보통 우리 접속 부사들, 접속어, 그러나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이겠죠. 그런 지점을 딱 찾아줘야 돼. 혹은 연에서 3년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4년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분위기 변화하는 분위기 변화예요. 분위기 변화. 이것도 독해의 영역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죠. 자, 그렇게 시상이 전환되기도 하지만 아니 시상은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전체 여성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그런 시들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시상이 집약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집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요약이 되는 경우. 어떤 딱 제시어를 주면서 혹은 딱 그 단어를 주면서 그때 객관적 상관물도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 전환되는지 혹은 확산되는지 집약되는지도 문제화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썼니? 썼으면 조금 더 볼까? 표현 형식에 대한 거고, 자, 의미 함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을 읽어내고 독해를 하고 그리고 표현법을 찾아내는 거는 결국 이 의미 함축으로 같이 연결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의미 함축을 읽어내야 되는 뭔가 우린 시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시가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법이 되는지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비유예요. 우리 비유적인 표현 뭐 이렇게 찾아주잖아. 그치? 그 비유법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상징이에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라는. 이 비유와 상징은 사실 많이 혼재돼서 우리가 함축이라는 말로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개념으로 정리할 때는 비유법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비유법을 빨리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징하는 시어를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상징이 담고 있지 고민을 해서 찾아줘야 돼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비유법은 하나의 시어가 한 개의 의미만을 표현을 하지만 상징은 한 개의 시어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맨날 우리 시에서 공무도 하가라는 시 아니? 니만큼 강을 건너지 마세요. 아이고 님은 물에 빠져 죽으시니. 그때 물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그때는 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자, 이 비유법을 조금 더 정리하면요. 자, 비유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유법이 여기 들어가죠. 그 직유법에 뭔가 비슷한 친구 누구 있니? 은유법. 은유법. 근데 이거 찾을 때 우리 잘 찾아주라고 했어. 자, 직유법은 뭐뭐인 듯해요, 뭐뭐인 양해요, 뭐뭐인처럼 같아요, 뭐뭐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은 같은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고 은유법은 야 A는 이야 이다라고 하지만 요 이다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는 A는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뭐는 뭐야 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 뭐는 뭐야 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은유예요. 은유라는 거는 뭔가 은근하게 비유한다라는 말인데 그 은근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왜 호수라고 했을까? 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을까? 왜 A는 B라고 보조관념을 써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호수의 어떤 측면 때문에? 몰라. 넓은 건지 깊은 건지 고요한 건지 평온한 건지 잔잔한 건지. 근데 지구법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뭐같이 뭐뭐해. 사과같이 예쁜 내 얼굴. 그럼 그때 오인감념은 뭐? 내 얼굴. 보조관념 누구? 사과. 어떤 속성? 예쁘다라는 속성은 직접적으로 예뻐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직유와 은유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유법 중에 이제 의인법 그리고 화류법 쓰이게 되죠. 의인법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요 속성인데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게 어떤 정서도 갖고 있고 또 생각, 이성적 사고 이게 가능한 존재예요. 의도, 목적 드러날 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정이입의 대상물은 그래서 의인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화류법은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할 때 숨을 쉰다. 무생물이 숨을 쉬면은 그냥 화류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법과 화류법은 사실 어떤 경계에 좀 나뉘어져 있어.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고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거 의법인가 화류법인가? 괜찮아. 왜냐면 그걸 의법이자 화류법이자 바로 딱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그걸 딱 명시적으로 찾아라 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하나 더 대유법. 자, 대유라는 거는 대신해서 비유한 거예요. 어떤 단어를 대신해서 비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관념이 안 드러나요. 시에서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보조관념으로만 얘기하게 되고 그 보조관념이 두 가지 패턴인데 어떤 속성이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혹은 그 부분 일부분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자, 이 속성의 유사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대상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한테 제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고전에서 많이 나오고 뭐 단표 노화 또는 뭐 소박한 소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가까운 의미를 연결해서 우리가 대유법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대식 우리 많이 쓰는 단어로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요람이라는 속성은 요람은 우리 사전적 의미는 아기 침대, 무덤은 죽은 사람이 놓인 곳. 그래서 그러면은 아기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놓인 저 무덤까지라는 말일까? 아니지? 요람은 어떤 속성? 아기 탄생에서 무덤은 죽음이라는 속성으로 우리 그렇게 읽어주죠.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환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환시켰다라는 얘기야. 다른 단어. 근데 대유법까지만 여러분한테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일부분을 제시하는 거는요. 그런 거 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우리나라 한 국토의 일부분이죠. 한라산과 백두산. 이때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를 다루냐. 그래서 일부분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제6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뭔가 시어는 이런 식으로 대유법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요. 자, 이게 비유법의 어떤 세트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상징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 상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상징을 읽기 전에 우리는 시가 어떻게 감상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시의 감상 구조는요.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 안에서 해석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시의 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표현법을 찾는 거. 그게 작품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지. 주제 찾기 또는 표현 형식 찾기. 그래서 얘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돼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논술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은 정확하게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작품과 둘러싼 다른 해석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시를 해석하다 보면 그때는 자 어디와 연결이 되니 작가의 표현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감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때는 외부에 있는 다른 대상으로 시를 감상한다라고 해서 외재적 감상이라고 하죠. 외재적 관점. 좀 어려운 말로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 독자의 감상을 효과적인 수용론적 관점. 자, 요 세 개의 관점이 외재적 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징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상징은. 상징은 어떤 작품 안에서만의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해버리는 순간 그때 어떤 시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해야 수사라, 해야 수사라. 그냥 선라이즈거든. 시 안에서의 의미는. 근데 그게 박두진의 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반영해버리니까 그 해는 어떤 의미가 생겨버려? 광복, 조국의 독립.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지 않니? 그래, 시대를 반영하는 순간 이 상징성이 생겨요. 혹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상징성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인위적으로.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고, 이때 상징을 대하는 태도가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형적 상징은 어느 시대,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불문하고 똑같이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불 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그치, 뜨거운 느낌. 그래서 뭐 열정이다. 근데 이 불로서 파괴가 되기도 하지. 파괴다? 이렇게 해석이 돼. 뭐 다양하기도 해. 열정, 뭐 파괴, 혹은 뭐 죽음의 의미도 있고. 물은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하지 않니? 생명의 의미도 있고, 혹은 물은 건널 수 없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해서 이별의 느낌도 있어요. 혹은 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음의 의미도 있어. 그런 의미가 투영될 때 우리는 그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로 관습적 상징이 있어요. 이 관습적 상징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둘기가 뭐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요새는 뭐 비둘기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그 문화적으로도 아예 비둘기 너무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습적 상징인데 이런 애들은 중요한 것보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개인적 상징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인적 상징은 작가가 의미를 투영시킨 거예요.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거예요. 작가가 투영시키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게 저런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가가 너무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우리한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거나 어떤 작가의 표현법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상징성을 읽어주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적어도 우리가 수능 특강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수능 공부랑 조금 다른 게 시의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시의 배경.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창작이 되는 현대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그 배경이란 건 뭐예요? 시대 배경 혹은 작가의 그 배경. 이 작가가 어느 상태에서 썼는지. 다음 주 이제 뭐 다음번 수업해야 되는 그 쉽게 쓰여진 시 내가 분명히 거기까지 해오라고 하지 않았니? 과제로. 그럼 쉽게 쓰여진 시는 어떤 시대에 쓰여진 거야? 일제강점기.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반영이 들어갈 거고 또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니? 자신의 어떤 성찰,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돼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상징성을 갖고 좀 시를 감상해 줄 때 시가 독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가 독해 돼야 되고 생각보다 많지 생각할게.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아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시를 독해해 줘야 돼. 이런 개념어들 마지막에 제가 넣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어떻게 하라고? 개념어를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시를 독해야 돼.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다른 진도 안 나간 이유가 개념어를 가지고 시를 독해하는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시를 독해할 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시부터 해야 소설이 수월해요. 시의 개념어가 흔들리는데 소설의 개념을 잡는 거는 약간 선우가 뒤바뀐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소설 그 개념어 정리도 할 거예요.